네, 2학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교육 실습을 나온 교생 최은지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홍대 역사교육과에 재학 중이고 오늘 여러분들과 역사 수업을 같이 하게 되었어요. 반갑습니다. 네, 코로나 때문에 직접 만나지 못하고 이렇게 비대면으로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게 되어서 정말 아쉽고 여러분들도 행사도 취소되고 친구들과 전처럼 놀지도 못하고 뭐 이것저것 코로나 때문에 아쉬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 빨리 코로나가 종식됐으면 좋겠네요. 네, 이번 시간에는 여기 앞에 나와 있다시피 발해가 건국하여 남북국을 이루다 라는 것을 배울 것인데 발해에 대해서 배울 예정이에요. 우리 보통 우리나라 역사하면 고조선 삼국시대, 통일신라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이런 부분들이 생각나실 텐데 발해는 아무래도 좀 생소하죠. 오늘 그 생소한 부분들을 선생님이 채워줄 겁니다. 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수업에 들어가기 앞서서 선생님이 동영상을 준비했는데 동영상을 잠깐 먼저 봅시다. 여러분 영상 보고 오셨나요? 자, 그럼 발해사를 우리는 왜 배워야 할까요? 그냥 교과서에 나와 있으니까? 영상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사실 이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이 동북공정 관련 내용이 작년에 방송된 거거든요. 근데 아까 여기서 1차 동북공정이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진행됐다고 했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진짜 오래전부터 시작된 거죠. 무슨 뜻이냐면 동북공정이 끝나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영상에서 언급된 그 만만디 전략처럼 조용히 그리고 천천히 계속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여러분들은 평소에 역사가 빼앗길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생각하면서 사시나요? 아니죠. 중국의 인구가 오피셜리 14억 정도 된대요. 물론 더 많을 수도 있긴 해요. 근데 그 14억 명이 어렸을 때부터 왜곡된 역사를 배워서 그 왜곡된 잘못된 역사를 주장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면 그냥 단순히 여러분들의 중국인 친구가 발해사에 대해 잘못된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은 제대로 대답해 줄 수 있나요? 네, 대답을 못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그리고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오늘 학습 목표는 이렇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 발해의 성립 과정과 발전 모습에 대해 설명할 수 있고 두 번째, 발해의 문화적 특징을 파악하고 정리할 수 있는 게 우리의 오늘의 학습 목표예요. 이 두 학습 목표와 발해사의 중요성에 대해 염두에 두시면서 열심히 수업 들으시면 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은 교과서 97쪽 같이 보시면 돼요. 이전에 고구려가 어떻게 멸망하였죠? 네, 내부 분열이 발생하고 나당연합의 공격으로 멸망하였죠. 고구려의 멸망 이후 나라를 잃어버린 고구려 유민들을 당나라가 서쪽, 즉 당나라로 이주시켜요. 이주라는 말 때문에 좋아 보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잡아간 거나 다름없죠. 당시 고구려인들이 당나라에 갔을 때 거기에는 거란족들이 노예 취급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잡혀간 고구려인들은 이 거란족들처럼 억압받으면서 다시 고구려를 일으키려고 눈치도 보고 존중하면서 버텨냅니다. 이렇게 한 30여 년을 살아가다가 거란족이 우리는 이제 노예 생활 이제 더 이상 못 해먹겠다고 반란을 일으켜요. 나라에 반란이 일어나니까 사회가 당연히 혼란스러웠겠죠. 그래서 당연히 고구려에 대한 감시도 느슨해졌을 거고 이때다 싶었던 고구려의 장수였던 대주영이 말가린들과 힘을 합쳐서 당에 대항하면서 만주로 이동합니다. 대조영은 추격해오는 당부를 격파하면서 지린성 동모산 근처에 도읍을 정하고 698년에 발해를 건국했어요. 여기가 동모산이 여기예요. 이렇게 동쪽으로 이렇게 와서 동모산에 발해를 건국했어요. 아무튼 이렇게 발해가 생겨났습니다. 발해가 건국됨으로써 우리나라 역사는 남쪽에 신라와 북쪽에 여기 발해가 이렇게 양립하는 남북국의 형세를 이루었으며 동아시아 전체로 보자면 당, 발해, 신라, 일본이 이렇게 공존하는 정세가 성립되었어요. 발해는 고려 유민과 말가린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말가린들이 다수를 차지했었어요. 왜냐하면 아까 고구려 유민들이 만주 지역으로 도망갔다고 했었잖아요. 만주 지역에는 원래 말가린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 말가린들이 살고 있던 곳에 대조영이 나라를 세운 셈이죠. 그러니 당연하게 말가린들의 인구가 더 많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도망온 고구려인들의 수도 매우 많지 않았던 점도 있었고요. 이렇게 소수의 고구려인들과 다수의 말가린들로 구성되었지만 발해는 명백히 고구려 유민의 중심으로 건국되었고, 그렇기에 고구려인이 지배층의 핵심을 이루었으며 말갈족들은 피지배층 계층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당연스럽게도 고구려 계승의식이 강할 수밖에 없었겠죠. 발해 지배계층이 이루던 성씨에도 대씨와 고씨가 가장 많았었는데, 이 사실은 발해가 고구려인을 중심으로 운영되었음을 보여줘요. 대씨는 당연히 대조영의 후예들이겠죠. 그럼 고씨는 그리고 고구려를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드립이 아니라 진짜로 고주몽의 고씨라서 고구려 왕족들의 후예들의 성씨인 거예요. 한편 발해는 인한, 대응 등의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면서 대외적으로 자신들은 당과 다르고 대등하다는 것을 강조하기도 하였어요. 여러분 97쪽 교과서 아래 자료실 섹션을 보시면 구당서, 유치국서, 발해가 일본에 보낸 국서 등 여러 자료들을 통해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했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어요. 여기 고려 국왕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보이시나요? 고려 국왕이라고 나와 있는데 당시 고구려를 고려라고도 불렀어요. 장수왕이 국호를 고려로 변경하고 고구려 멸방 때까지 고려로 쓰였지만 현재가 우리가 아는 그 왕건의 고려가 나오면서 이 둘을 구분하기 위해 고구려라고만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웬 고려가 등장하지? 하면서 헷갈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제 발해의 성장과 발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첫 번째 왕이었던 대조영 다음으로 그의 아들인 이대왕이었던 무왕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왕의 이름은 왕이 죽은 후에 왕의 업적으로 후대 사람들이 이름을 짓는데 여기 한자 호반 무자가 들어갔어요. 무력이라는 단어도 이 무자를 쓰거든요. 이름에서부터 싸움을 어마어마하게 한 왕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완전 쌈본 재질이었어요. 무왕이 뭘 했냐? 북만주 일대로 영토를 넓히면서 승승장구했는데 발해의 세력이 이렇게 점점 확대되자 당나라로서는 당연히 긴장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당은 신라와 흑수 말갈을 이용해서 발해를 견제했어요. 흑수 말갈은 말갈족의 한 부족인데 다른 말갈족들이 다 발해에 합류하거나 포섭될 때 교류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혼자만 제대로 포섭되지 않고 좀 독자적인 길을 걷던 친구였어요. 흑수 말갈족이란 이름부터 약간 좀 뭔가 쎄하지 않아요? 네, 흑수 말갈족은 당나라와 손을 잡고 발해의 후방을 위협하는 행보를 걷기 시작해요. 여기 위에 있고 당나라가 왼쪽에 있잖아요. 이렇게 옆으로 하면 약간 몰리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발해가 당황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무왕은 당의 상둥망도를 먼저 공격해버려요. 그리고 동생을 시켜 흑수 말갈을 공격하도록 하였고 이로 인해서 흑수 말갈은 발해에 복속하게 됩니다. 교과서에 흑수 말갈을 언급했지만 기본적으로 발해의 적대 관계는 그래서 당나라와 신라라고 보시면 돼요. 당나라와 신라와는 전부터 트러블이 있었죠. 고구려를 이 둘 나당연합이 고구려를 멸망시킨 1등 공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발해와 당연히 사이가 안 좋겠죠. 당나라의 견제에 맞서서 무왕은 여기 위에 돌궐이 있는데 돌궐 그리고 일본과 친선 관계를 맺어 당과 친선을 견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돌궐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운데 돌궐이 삼국시대부터 고구려와 친했고 발해는 고구려를 계승했다고 했죠. 그래서 발해와 돌궐이 친구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백제와 일본도 서로 교류하고 친했었잖아요. 그래서 백제는 고구려와 친선 관계였죠. 그래서 이어서 발해와 일본도 친구인 걸로 돌궐로 당나라를 견제하고 일본으로 신라를 견제하려는 그런 전략이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말하면 뭔가 헷갈릴 것 같아서 제가 직접 적어볼게요. 여기가 발해고 위에가 돌궐, 얘가 당나라, 그리고 여기가 신라, 여기에 일본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적대 관계였고 이렇게
이렇게 친선 관계였던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다들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이렇게 보통 붙어있는 나라들끼리 대부분 사이가 안 좋잖아요. 뭐 우리나라랑 중국 안 좋은 것도 그렇고 우리나라랑 일본 안 좋은 것 사이가 별로 좋지 않은 것도 그렇고 좀 떨어져 있어야 사이가 좋겠죠. 그래서 이 점도 생각하면서 외워주시면 돼요. 원래 서로 붙어있으면 무슨 이유가 생겨서라도 직접적으로 부딪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엄마랑 같이 살 때 되게 싸우고 그랬는데 지금은 떨어져 살거든요. 그래서 떨어져 사니까 사이가 되게 좋아졌어요. 네, 아무튼 자, 그럼 이제 발해가 항상 이렇게 적대 관계였었잖아요, 초반에. 그럼 발해가 항상 당나라와 적대 관계를 맺고 있었냐고 묻는다면 그건 아니에요. 근데 아시다시피 당은 굉장히 센 나라잖아요. 근데 사이가 계속 안 좋으면 결국 계속 충돌하게 될 테고 그럼 발해의 국력도 손실이 생기겠죠. 당이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싸워봤자 좋을 게 없는 관계였어요. 그래서 당과 초반에는 적대 관계였지만 무왕 다음이었던 3대 왕이 문왕 때 친선 관계를 맺어 문물도 받아들이고 당나라의 유학생도 파견하는 등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시작했어요. 여기 문왕의 문자가 그럴문, 황문문 뭐 그런 뜻의 한자인데 종이 울리네요. 네, 문왕의 문자가 그럴문, 황문문 그런 뜻의 한자인데 무왕 때 영토를 넓히면서 세력을 확장했다면 문왕 때는 이제 내부적으로 기반을 다지고 외교 관계에 힘썼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도도 상경으로 옮기고 지도가 상경은 여기 그 동모산이 위쪽에 있어요. 위쪽에 있었는데 이제 동모산 근처에 도읍을 정하 발을 건국했다고 했잖아요. 그 기준으로 위에 있는 게 상경이에요. 위상자를 써서. 동모산이 그리고 중심이라서 이를 중경이라 부르고 이제 위에는 상경, 왼쪽은 서경, 오른쪽은 동경, 아래는 남경 이렇게 해서 전체 5개라 5경이라 부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선생님이 더 자세히 알려줄게요. 아무튼 이렇게 왕권 강화를 위해 수도를 상경으로 옮기고 당나라와 교류하기 시작하였듯이 이 시기에는 신라와도 교류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활발하게 했냐면 신라도라는 교통로까지 개설을 했었어요. 이렇게 왕들이 세력도 확장시키고 내부를 잘 다지자 10대 왕인 선왕 때 전성기가 찾아옵니다. 이때가 9세기 전반인데 얼마나 잘 나갔냐면 옛 고구려 땅을 대부분 되찾은 데다가 중국이 바다 동쪽에 융성한 나라라는 뜻의 해동성국이라는 별명을 붙여줬을 정도였어요. 근데 이렇게 계속 잘 나갔으면 아주 좋았겠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선왕 이후 9세기 말에는 발해는 귀족들의 권력 다툼으로 국력이 크게 악화되었고 노예였던 거란족 앞에서 말했던 거 다들 기억하시죠? 어느덧 세력을 성장한 거란족의 침략을 받아 926년에 발해가 멸망하게 됩니다. 이후 유민들이 발해 운동이다 뭐다 이렇게 노력을 하였으나 실패하고 왕족을 포함해서 많이들 고려로 망명했었어요. 네, 여기까지 다들 다 이해 가셨죠? 그러면 이제 발해 통치 제도에 대해서 배워봅시다. 정치도 나오고 조직도 나오고 이제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정말 심플하고 핵심 키워드를 기억하고 이해만 잘 하시면 돼요. 네, 발해의 중앙 정치 기구는 삼성 6부로 조직되어 있었어요. 이 삼성 6부는 원래 당나라에서 먼저 운영하고 있던 제도였는데 발해가 보기에는 이게 괜찮아 보였나 봐요. 그래서 이걸 받아들여서 발해도 조직한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복붙해서 당나라랑 똑같이 했다는 건 아니고 운영 방식과 명칭을 당나라와 다르게 하면서 독자적인 발해 스타일로 재구성했었어요. 여기 조직도를 보면 알겠지만 왕 아래 정당성, 선조성, 그리고 중대성 이렇게 있는데 당나라는 중대성 중심으로 운영되었다면 발해는 정당성 중심으로 운영이 됩니다. 정당성은 귀족의 합의기구, 즉 회의기구였고 발해의 중요한 일들을 다 여기서 결정했었어요. 그러면 발해가 정당성 중심으로 운영이 되었으니 그 아래에 있는 6부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근데 6부는 당연히 정당성 아래에 속해 있었겠죠? 6부는 정당성 아래에서 행정실무를 담당했었어요. 6부가 대체 뭐야 하고 이해하기 어렵다 싶으면 그냥 지금의 교육부, 법무부, 외교부 같은 부서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신 기억하셔야 될 게 육부 앞에 여기 이렇게 충, 인, 의, 지의 신 뭐 이렇게 글자가 붙었잖아요. 이거는 유교 덕목들을 사용한 명칭이에요. 왜냐하면 발해는 유학을 되게 중시했던 나라였거든요. 그래서 정치 기구에 이렇게 유교의 덕목들을 사용하여 이름을 지었습니다. 자, 그럼 발해의 지방은 어떤 식으로 조직되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발해의 지방은 5경, 15부, 62주로 조직되어 있었어요. 5경은 5개의 수도를 의미해요. 앞에서 5경 제가 말씀드렸었죠. 왜 이렇게 5개의 수도를 만들었냐면 넓은 땅을 전략적으로 잘 다스리기 위한 것이에요. 발해 아까 보시면 엄청 컸죠. 막 신라의 2배 정도? 뭐 아무튼 엄청나게 컸는데 당연히 뭐 수도가 하나면 이렇게 더 수도에서 저기 먼 지방까지 되게 멀고 힘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5개의 수도를 만들어서 이렇게 5경이라고 하였습니다. 자, 이제 넓은 땅을 전략적으로 잘 다스리기 위해서 5경을 만들었는데 이것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는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어야겠죠. 그래서 5경을 연결하는 교통망, 그러니까 도로망이 잘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5경 다음으로 15부. 15부는 또 주와 현으로 나누어졌는데 여기에 지방관을 파견했어요. 가장 작은 구역을 그리고 촌락이라고 불렀는데 촌락은 대부분 말갈린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건 당연한 거예요. 앞에서 제가 뭐라고 했죠? 발해는 원래 말갈인들이 살던 지역에 세워진 거라고 설명했었죠. 그러다 보니 어딜 가도 말갈인들일 수밖에 없었겠죠. 원래 말갈인들이 살던 곳이니까요. 그래서 효과적인 통치를 위하여 토착 세력인 말갈 수령이 촌락을 다스리기 위해서 말갈인들이 말을 잘 듣게 하는 목적 겸 고구려인과 말갈인의 조화를 이루게 하려고 하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통치체제에 대해서 배웠고요. 우리 이렇게 많이 배웠는데 다들 기억하시죠? 다들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마지막인 발해 문화에 대해서 배울게요. 발해 문화는 앞에 통치체제에 대해 배운 것처럼 문화사 부분이라 이렇게 뭐다 외워야 돼서 힘들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너무 부담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사실 그렇게 외우는 것도 있지만 이해하는 부분도 있어서 외우면서 이해하고 그러면 되게 쉽게 받아들이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발해는 선생님이 고구려 문화를 계승했다고 하였죠. 그래서 발해는 고구려 문화를 기반으로 당의 문화를 수용하고 그런 복합적인 문화 형식을 보였어요. 당나라 문화 플러스 고구려 문화의 그런 독자적인 발해 스타일을 만들었던 거죠. 네, 그리고 이 발해 수도는 상경이었잖아요. 이 상경은 당의 장안성을 모방하여 건설하였었는데 이 상경에서는 고구려 문화를 이어받은 온돌장치, 토기, 기와 등이 발견되었어요. 비록 수도는 장안성을 모방하여 건설하였지만 여기에 발견된 유물들이 고구려 문화를 이어받은 유물들이었기에 역시 아까 말했듯이 당나라와 고구려의 문화가 섞였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여기 사진 보시면 고구려와 발해 기와 그리고 고구려와 발해 토기 그리고 발해 온돌이 보이는데 기와를 보시면 양식이 비슷해 보이죠? 이 토기도 손잡이가 있는 것으로 보아 고구려와 발해 토기는 비슷하게 생겼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발해 온돌은 왼쪽이 고구려 벽화 속 온돌 구조로 보이는 주방도고 오른쪽은 이제 발해에서 발견된 온돌 유적이에요. 왜 온돌은 여기 중요합니다. 되게 왜 중요하냐면 온돌은 우리나라에서만 사용된 독자적인 그런 난방 시설이었기 때문에 발해에서 온돌 유적이 발견되었다는 것은 당연히 우리나라의 문화를 계승했다는 증거죠. 그래서 온돌은 굉장히 중요한 증거입니다. 자, 다음을 보시면 이제 묘 2개가 보이는데 이 두 묘는 발해의 대표적인 고분이에요. 하나는 정의공주묘, 두 번째는 정효공주묘인데 정혜공주는 문왕의 둘째 딸, 그리고 정효공주는 문왕의 넷째 딸이었어요. 네, 그럼 정혜공주의 묘부터 살펴볼게요. 여러분 고구려의 가장 대표적인 무덤 양식 뭔지 아시나요? 네, 굴식 돌방 무덤 양식이죠.
이 굴식 돌방 무덤 양식과 그리고 천장은 모주림 천장 구조를 가지고 있었어요. 모주림 천장이 뭐냐면 여기 사진을 보면 아시다시피 이렇게 사각형이 이렇게 격자식으로, 저 수학을 그렇게 잘하지 못해서 모르겠는데 이렇게 사진을 보죠. 이렇게 겹쳐서 막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을 모주림 천장 구조라고 해요. 이렇게 굴식 돌방 무덤과 모주림 천장 구조가 합해져서 둘 다 고구려 문화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정의공주의 묘는 고구려 고훈의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겠죠. 네, 그 다음 정유공주의 묘는 벽돌 무덤 양식을 썼는데 이 벽돌 무덤 양식은 당나라 문화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 여러분들이 여기 벽화 사진을 보실 수 있으시죠? 이 벽화 또한 당나라 영향을 받은 벽화였어요. 자, 이렇게 보면 정유공주 묘는 당나라의 영향을 받은 무덤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천장은 평행 고인 구조를 보여요. 사진을 보면 위에 이렇게 선이 보이는데 이게 평행을 이루고 있죠. 이것을 평행 고인 구조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고구려 양식이었어요. 그래서 벽돌 무덤 양식과 벽화는 당나라의 양식이었고 천장은 고구려 양식이라 당과 고구려 양식이 혼합된 묘가 바로 정유공주의 묘예요. 자, 다음. 발해는 앞서서 말했지만 유학을 중시했다고 했죠. 유학을 중요시하여 통치 이념에도 반영하였다. 어떤 통치 이념에도 반영하였는지 기억하시나요? 네, 삼성육부였죠. 유학을 중요시하여 삼성육부의 이제 명칭을 유교의 덕목을 사용하였다고 하였죠. 그리고 유교를 중요시하여 유교 교육기관인 주자감도 설치했었어요. 그리고 많은 바레인들이 당나라의 유학을 가서 빈공과에 합격하여 뛰어난 바레인들의 실력을 보여줬습니다. 빈공과가 뭐냐면 당나라, 즉 중국에서 주최했던 외국인들을 상대로 한 시험이었어요. 여기서 합격하면서 바레인들이 우리 이렇게 똑똑하다라는 것을 보여준 거죠. 그리고 일본과 교류를 하면서 일본의 사절단으로 건너간 바레인들은 발해의 높은 한문학 수준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발해의 문화까지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내용은 다 배웠어요. 다 기억하세요? 오늘 배운 거? 많은 걸 배웠는데 앞에서 다룬 내용들을 다 기억 못할까봐 선생님이 복습할 겸 문제 몇 개를 준비했으니까 이 문제들을 혼자 풀어보면서 내가 어느 부분을 기억하고 어느 부분을 기억하지 못하는지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해요. 네, 첫 번째 문제는 다음 문제를 읽고 옳은 답을 구하는 건데 다음 중 발해를 구성하고 있던 주요 구성원들을 고르는 거예요. 네, 정답은 1번하고 4번이겠죠? 고구려 유민과 말가린. 대조영이 고구려 유민들을 이끌고 동모산으로 가서 말가린과 함께 발해를 건국하였었죠. 네, 다음 문제는 발해는 땡왕 때 중국으로부터 바다 동쪽의 융성한 나라라는 뜻의 뭐뭐라고 불렸다. 네, 발해는 선왕 때 중국으로부터 바다 동쪽의 융성한 나라라는 뜻의 해동성국이라고 불렸죠. 선왕 때가 9세기 전반대로 발해가 전성기를 맞이한 시기여서 중국이 발해를 보고 정말 대단하다라는 평을 생각하고 바다 동쪽의 융성한 나라라는 뜻의 해동성국이라고 불렀었죠. 네, 다음 OX 퀴즈인데 당나라가 흑수 말가를 이용해 발해를 견제하자 이에 무왕은 산둥지방을 먼저 공격하였다. 정답 O일까요? X일까요? 네, O죠. 이제 흑수말갈이 당나라의 4대 성향을 보이면서 당나라가 흑수말갈과 손을 잡고 이제 발해를 위협하자 발해는 위기감을 느끼고 산둥반도를 먼저 쳐버렸죠. 우리나라는 주로 공격을 당하는 입장에다가 이렇게 공격을 한 경우는 별로 없어서 기억에 잘 남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마지막 문제. 이것도 OX 퀴즈인데 발해의 중앙 정치 제도는 삼성육부로 조직되었으며 육부의 명칭은 불교의 교리를 사용하였다. 정답 O일까요? X일까요? 당연히 X죠. 발해는 뭐를 중시했다고 했죠? 네, 발해는 유학을 중시했다고 했죠. 그래서 불교의 교리가 아니라 육부의 명칭은 유교의 덕목에서 명칭을 땄다고 했죠. 네, 여기까지가 우리 복습하는 내용이었고 진짜 오늘 할 거 다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수고 정말 많았고 다음 시간에는 발해를 끝냈으니
이제 저번에 배웠던 신라와 오늘 배웠던 발해의 내용을 합쳐서 이제 그 더 나아간 남북국의 성립과 발전에 대해 배우고 그리고 남북국의 대외교류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정말 수고 많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더 열심히 들으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